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2022년도 노무사 노동경제학 우리 시험을 봤잖아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기출청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보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몇몇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들어봤는데 노경 진짜 너무너무 꽝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 예,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많이들 느끼신 것 같고요. 근데 모든 것이 상대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모든 시험에서도 물수능, 불수능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서 쓰셨으면 약간 부분 점수라도 받아 가지고 아마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채점과 관련된 기준 답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점수를 부여했는지 그거는 사실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본 걸 다 전체적으로 답안지를 갖고 있으면 그 수준을 파악해 가지고 뭐 부분 점수를 주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샘플을 이렇게 골라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첫 번째 제자분께서 늦게 공부를 시작해 가지고 그때는 차별에 대해서 문제가 처음 출제가 돼서 모든 수험생들이 아예 3번을 잘 못 썼나 봐. 근데 그분도 아예 3번을 쓰지도 못했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거기까지 6개월 만에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2번만 좀 끌적끌적 잘 써가지고 근데도 60점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주위에 이렇게 뭐 안타까운 마음도 알겠지만은 우선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어려웠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니까 우선은 좀 푹 쉬시면서 잠도 주무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1문은 주로 노동 수요, 노동 공급 그걸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벌써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효용함수를 꼬거나 아니면은 예산선을 꼬거나 그랬을 때 최적 선택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뭐 그거와 관련해서 역시 이번에도 응용 스타일로 나왔고요. 또 두 번째는요,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 약간 브리타성입니다. 이번 문제는 작년에도 그랬죠. 뭐 고용률과 실업률 구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의 1차 노동경제학 하기 위한 노무사 시험에서 1차 경제학에서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우리 책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최종 마무리 특강에다 그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설마 나오겠어? 하면서 근데 왠지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 그래서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 설마 필립스 곡선까지는 아니지? 근데 역시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예, 그게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1기 강의 때나 뭐 그럴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이 엄청난 메인 토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막 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브리타 5개 고른 것 중에서 있어서 나와서 그나마 좀 대비를 하신 분들은 뭐 괜찮았을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와 비노조 관련한 표현인데 이것도 약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브리타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번은 응용을 했죠. 2번, 3번은 사실 2번은 그냥 점수 그냥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고용률 구하세요처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노경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1차 때 경작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경작을 하게 되면 제가 노경에서 뭐 필립스 곡선뿐만 아니라 로렌츠 곡선 이러한 내용들 뭐 간단히 하긴 하는데 1차 때 좀 탄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모르겠지만 경조를 하면 인사에 도움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한데 뭐 잘 모르겠어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1차 때 경작을 하면 1차 합격이 우선 중요하니까 저는 경영학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하게 되면 이런 노경의 브리타를 또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간단하게요. 제가 지금 수업 중에 있어가지고 뭐 길게 이렇게 뭐 설명드리긴 그렇고 간단한 출제 취지와 그리고 제가 출제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전반적인 뭐라고 할까 방향 뭐 그런 것들 앞으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여가와 노동 선택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가 소득의 모형을요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득이라는 건 소비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아니 우리가 돈을 가지면 그거 갖고 소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축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소비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수평축에다 여가가 아니라 노동 평면에 나타내라 그랬어. 자, 다시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우리가 흔히 할 때 여가를 놓고 소득을 놓게 되는데 자, 소득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 돈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여가, 소비, 여가, 모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시간 중에서 이게 여가잖아.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시간이 있으면 뭐 24시간이라 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 15시간이라 했는데 이게 총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축에서 여가 시간을 알면 당연히 노동 시간을 알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여가 시간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쪽에서 바라보면 노동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가가 되면 요게 바로 노동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경제학에서는 여가 소비 평면으로 하지 않고요. 자, 그래프를 노동으로 놓습니다. 노동을 이제 2라고 했어. 그냥 2라고 쓸까? 2라고 쓸게요. 노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소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세요? 이거 보통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거를 시간이 없어서 따왔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쓴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여가 소비 모형 이렇게 나타내는데 거기서 소비가 아니라 요거 여가 소비 모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직접 평면에다가 여기 보시면 노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노동으로.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노동으로 표현한 거를 연습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이제 뭐가 달라집니까 하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달라지지. 무차별 곡선 어떻게 그립니까? 여가 좋은 거잖아. 이 효용함수 쓸까요? 좀 흐리네요. 효용함수 쓸까요? 아이디어만 보세요. 여가, 소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다고.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할게요. 수평축에 노동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노동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고통이고 쓰레기라니까. 노동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지. 노동을 하면 돈을 벌 생각에 좋은 거죠. 그래서 노동이라고 놓고 소비라고 놓으면 얘는 쓰레기라니까. 그리고 얘는 좋은 거고. 그럼 무차별 곡선 어떻게 돼? 쓰레기를 등지고 이렇게 생긴다고. 이해 가세요? 이게 무차별 곡선이고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얘는 무차별 곡선이 되고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기 일기 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고 고통이니까 예산선 어떻게 될까요? 예산선 여기 우리 많이 했죠. 이게 뭐 여가를 증가시키려면 대가로 우리가 놀았으니까 돈을 못 벌어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잘 안 보이네요. 좋아요. 다른 색깔을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비근로 소득이 있으면 여기가 올라가고 여기 뭐 비근로 소득이 없으면 예산선 볼게요. 예산선 어떻게 써? 예산선 소득이라 써도 되고 소비라 쓰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잖아. 근로소득 W 곱하기 L W 곱하기 L L이 지금 여기서 2야. 끝! 비근로소득이 없으면 여기 비근로소득이 있으면 V 되는데 없으면 이걸로 끝. 내가 노동을 안 했어. 그럼 소득이 없지. 그럼 여기서 끝.
노동을 하면 소득이 증가하지.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게 예산선이라니까. 요 빗금친 요 영역 하늘 색깔로 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15시간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15시간 할 수 있으면 예산선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요 안에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매번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를 야, 여가가 아니라 관심되는 변수를 잘 제가 체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고용, 노동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돼서 이쪽 효용은 당연히 노동을 줄이고 소비를 증가하는 이쪽 좌상방으로 갔을 때 효용이 증가하고요. 비근로소득이 제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예산선 영역 그리고 이 선상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비의 한계 대체율이 체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효용함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하면 이게 다양한 콥더글라스 형태인데 이게 체감하는 거잖아요. 형태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되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거고 여러분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한계 대체율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럼 체증은 어떻게 될까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길이가 점차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면은 얘가 원점에 봤을 때 요거를 이제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커져서 좀 이건 특이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한계 대체율이 C라고 쓸게요. 얘는 체증한다. 그럼 체감은 어떻게 돼? 체감은 이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무차별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한 한계 대체율이 일정하면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개인적으로는 레온티F 생산 효용함수를 이용하는 게 낫으면 했는데 나는 역시 또 기존 거를 좀 응용을 했네요. 네, 이해 가시겠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무차별 곡선을 그렸을 때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면은요. 한계 대체율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한번 내용을 살짝 그래요. 여기는 그냥 간단히 합시다. 아니 여러분,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뜻 다시 한번 해볼게요. MRS 여가 소비가 체감한다. 의미 한번 말해보세요. 델타 여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아이 그 필요 없고 이게 뭐야? 여가가 관심사예요? 소비가 관심사야? 그치? 여가가 관심사지. 여가가 관심사인데 체감한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가를 내가 증가시켰을 때 여가를 한 단위야. 한 개 증가시. 여가가 내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가에 대한 소중함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여가에 대한 소중함이 감소한다. 소중한 정도가 감소한다. 이거를 뜻합니다. 감소. 감사라고 쓸 뻔했어요. 감소한다. 여가에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작아진다. 그럼 마찬가지야. 이거를 여가의 관심을 나타내는데 소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정도도 소비가 많아질수록 사과가 많아질수록 사과에 대한 소중함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희소성이 여기 반영돼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비에 대한 한계 대체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심사가 노동과 여가가 아니라 소비가 관심이다. 그러면 소비의 한계 대체율이 원래 이제 체감을 먼저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인 체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MRS 소비 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요 그림 있잖아. 요 그림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체감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소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 사과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그쵸 많이 있을수록 희소성이 떨어지잖아.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사라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체감하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는 건 여기서 요거예요, 요거. 그럼 최적 선택점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RS랑 예산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그냥 바로 W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아니라 만약에 일정하다 그러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 그럼 이제 무철곡선도 이제 직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석해가 발생하는데 체증한다 그러면 이게 오목한 형태가 되니까 여기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되게 되면은 뭐 구석해가 발생하겠죠. 네, 구석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 여기 아니면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아예 일을 안 하거나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한계 대체율이 체증 체감 때문에 당황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많이들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소등 여간 모형으로 막 이렇게 그렸어. 그것도 좀 나와봐야 돼요. 이렇게 그냥 관심 있는 이걸로 표현하지 않게 되면은 아마 점수를 이제 깎긴 하겠지. 근데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보다는 그냥 이렇게 많이 썼을 거거든. 아차, 이건 뭐지? 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50점짜리니까 이렇게 계속 써내려 갔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다 같이 못 썼으면 이렇게 해서 좀 뭔가 한계 대체율 설명도 하고 예산성 관련된 그림 그리고 최적 선택 그거를 여기 개인 노동 공급 선택 요거와 관련된 거 표현하시면 그래도 부분 점수 줄 것 같아요. 이게 30점이니까 배점이 많습니다. 노동 공급을 선택하는 거니까 사실 더 해야 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W 임금이 변했을 때 하는 거잖아. 여기서 어떻게 돼? 임금이 이렇게 변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이렇게 해서 그쵸? 가격 소비 곡선 그려서 노동 공급 곡선 그리는 것처럼 여기서는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게 기울기가 올라가겠죠?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바로 그냥 바로 노동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밑에 W랑 여기 E 해가지고 노동 공급 곡선 이렇게 도출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1번은 그거야. 1번은 이렇게 해서 고용량으로 표현하고 소비 예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15시간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임금이 W0 효용 극대화되는 점 이렇게 찾으면 되고 임금이 올라갑니다. 점차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효용 극대화되는 점이 이렇게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증가하는 쪽으로 가서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은요.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거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처럼 이 다음에 뭐 예산 제약 나와 있는 것처럼 12시간으로 제약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건 뭐, 우리 여가 소비 선택에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줄어들게 되면 선택점이 어떻게 되니? 뭐,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소비의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게 기준이야, 우리가 했었던. 그래서 이게 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무차곡선이 이렇게 되는 형태고 여가로 하면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8시간 이상 초과 근로. 그렇죠.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좀 그렇긴 한데 원래는 개인적으로는 노동 수요가 시험에 나올 것 같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꿈을 꾸니까 왠지 이렇게 굴절되는 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최종 모의고사나 그런 데서도 냈는데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임금이 시간당 얼마요? 10,000원이면 이렇게 가다가 8시간 초과하면 이렇게 꺾이는 걸로 그려서 무차별 곡선에 사실은 이렇게 한계 대체율을 체감해도 공률에 따라서 이 점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가파른 경우 이 점을 선택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때는 또 한계 대체율이 체증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오목하게 볼록하게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1번 문제 때문에 뭔가를 막 예산선을 그리고 무차별 곡선을 그리고 했으면 아마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땐 좀 그래요. 시험 문제가 뭐 다른 시험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제학 관련된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동차로 진입하신 분들이 여가 소득 모형 했을 때 뭐 소득, 비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런 문제 1번 문제예요. 처음 갔는데도 그 50점 배점에서 50점 맞은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시험은 상대평가잖아. 그래서 너무 쉽게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깎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부했나 안 했나를 약간 꼬아서 하거나 아니면 불이타성을 낼 수밖에 없는, 보통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도 국사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내면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지엽적인 거를 내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엽적인 걸 하나만 내버리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그거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차이가 너무 커버리니까 전반적으로 양념을, 지엽적인 거를 골고루 이렇게 흩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파트를 여기서부터 요거 하나만 내버리면 요거 하나의 인생이 다 당락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있으면 지엽적인 거를 저 정도 퍼센트로 낸다. 그럼 이렇게 골고루 흩뿌리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얼마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썼나 안 썼나 뭐 그거에 따라서 약간 부분 점수를 주면서 채점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아무튼 1번 문제 뭐 처음에 딱 봤을 때 당황하셔가지고 뭐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뭐 당황하면 이제 보통은 제가 채점해 보면 2번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좋아, 그러면 2번 3번을 먼저 풀고 1번을 가야겠다. 근데 이번 시험은 좀 2번 3번도 좀 그렇죠. 2번이 소득의 불평등 관련해서요 로렌츠 곡선하고요 진위계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카페랑 제 최종 거기에도 뭐 약간 불이타성 5개에다가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를 꼭 집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뭘 했죠? 수요 독점은 워낙 유명한 것이고 쌍방 독점,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그리고 뭐 필립스 곡선 이렇게 몇 개 제가 찝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안 보면은 사실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1차 시험에서는 좀 자주 물어보긴 하는 유형의 스타일이긴 한데 우리 책 보면요 여기 385페이지에 있어요. 로렌츠 곡선 이렇게 쭉. 그리고 근데 이거를 사실 예전에는 저도 뭐 3기 때 내보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로렌츠 진위계수 이렇게 좀 하긴 하는데 많이 내긴 그래요. 이것도 뭐 거의 어쩌다 진짜 불이타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라리 그냥 강의로 요런 거 눈도장 찍으세요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진위계수, 로렌츠 곡선을 진위계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소득 격차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수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수험 목적에서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면 되고요. 수평축이 나와 있는 것처럼 누적된 근로자 수구 100명의 사람이 있고 누적된 소득이 있어요. 100원을 논아 갖는다 할게요. 완전 균등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각선이 되고요. 완전 불균등일 때는 이렇게 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지금은 2명의 사람이 있어. 가난한 순서대로 해서 소득을 누적해서 하는 거니까 한 명 가난한 사람이 전체 소득의 2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80%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 명, 2명 이렇게 있는데 이 한 명이 갖고 있는 게 20% 소득이니까 이렇게 50%라 할 수 있겠죠. 한 명, 2명, 한 명이. 그러면 여기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곡선이 아니라 2명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차 무슨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 뭐 주로 이제 물어보는 주로 간평사나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이제 경제를 하신 분들은 뭐 고등학교 경제에서도 요거는 좀 하긴 하는데 요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알파고 여기가 베타 이렇게 돼서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요 알파 면적을 계산하는 거죠. 삼각형 면적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하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고 그래프로 그려야 돼. 그리고 계산만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계산이 틀리더라도 이 진위계수 구하는 식 있잖아. 요거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뭐 써주시면 그래도 이제 계산하는 흉내를 내시면 그렇게 크게 띵 다 날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시험은. 그리고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한계점. 여기 보시면 로렌츠 곡선의 한계점도 있고요. 지니계수의 한계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계수라는 게 소득의 불평등이 이게 커질수록 불평등한 건데 그 전체 분포까지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지. 그 숫자 자체가 우리한테 와닿는 것도 역시 객관적인 것 같지만 느낌 자체가 없는 뭐 그런 것들 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꼭 두 가지 해놨는데 그냥 끌적끌적 해서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험은 1번 뒤로 넘겨야겠다 했을 때 2번으로 갔는데 로렌츠 지니계수 하니까 이건 뭐야?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체감 난이도로 할까? 그 멘붕의 난이도는 아마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 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 또 많이들 어려웠겠네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죠. 시험장 가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쿵쾅쿵쾅 돼가지고 막 손이 떨리고 막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사실은 뭐 다른 친구들도 만만치 않았겠지 하면서 차분하게 하는 방법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다음 우리 3번. 이 노조와 산업, 동일한 산업 내에 노조와 비노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보리아스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챕터 10장 노동조합에 보면 이렇게 책에 있는 걸 그냥 넣습니다. 이거 옛날에 시험 나왔죠. 이탈 목소리 가설 이것도 제가 냈을 때 이것도 브리타 해가지고 엄청 그랬는데 바로 요 앞에 있는 거야. 노조의 효과 해서 노조의 일반 균형 분석해서 임금의 효과야. 뭐 별거 없습니다. 노조가 조직되면 임금이 올라간다. 끝.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해서 임금이 비노조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갔니? 뭐 그런 걸 나타내고 그 차이를 우리가 노조의 임금 격차. 그래서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건데 꼭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가 살짝 다음 페이지에 우리 교재 여기 보시면 우리 많이 했던 거야. 769페이지에 노조 부분과 비노조 부분에 얘는 임금이 올라가고요. 얘는 임금이 낮아지고 요 임금 격차를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을 해줘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노조의 부분과 비노조, 비조직 부분 간에 임금 격차에 대한 위협 효과와 대기 실업 효과. 여기 이제 배점이 10점 돼 있는데 위협이라는 게 이거죠. 여기 보시면 노조와 관련해서 위협, 여기 나와 있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용주에게 노조가 없는 상황을 만들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조가 있으면 별로 좋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협을 하는 거야. 노조의 가입을 방해하려고 한다. 이렇게요. 뭐 설명은 뭐 이거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임금 격차를 나타낼 때 진정한 임금 격차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요 끝에 진정한 어떤 임금의 격차를 뭐 이렇게 과소 추정하게 된다. 뭐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뭐 따로 지금은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기 실업 효과인데 요거는 요 파급 효과를 좀 잘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노조와 비노조 부분에서 여기에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이쪽에요. 임금 분산되면서 요거랑 비슷해요. 이쪽 부분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이쪽이 이제 해고가 되잖아. 그럼 이쪽에서 나와 있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이 좀 올라가게 된다고. 이제 기존보다 올라가면 공급도 증가하면서 약하게 되면 요만큼의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실업이 비자발적 실업도 있지만 이 경우는 노조와 비노조 관련된 그 측면이기 때문에 뭐 요거 비슷하게 써서요. 약간 어떻게 보면 내가 비노조에 있지만 대기 실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말 그대로 웨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자기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노조의 마찰적 실업 비슷하게 뭐 임금이 올라가서 자발적인 약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실업이라고 해서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살짝 브리타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건 뭐 진정한 임금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도 좀 뭐 이렇게 사실 아주 만만한 그런 파트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번 문제는 약간 응용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서 그냥 최적 선택을 그리세요 하면은 무차별곡선 그리고 예산선 할 텐데 본문에다가 한계 대체율, 체감, 체증
그나마 이제 효용함수 자체를 줬으면 더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선 그렇게 주진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잘 어떻게 그렸을까? 근데 이제 여가 소비 모형으로 막 하다가 이렇게 당황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땐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은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아예 좀 준비를 못했으면 손을 못 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못 댔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못 댔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럼 끌적끌적 되신 분들은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거기서 조금 격차를 벌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조와 비노조 같은 경우에도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완벽하게 풍부하게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그거를 좀 잘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썼으면 어쨌든 부분 점수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는 진위계수 계산하세요 한 문제 있긴 했지만 그 전에는 그래프랑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최선을 다 하셨으면은 내게 답안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답안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열람하신 다음에 각각의 또 아니면 부분 점수 나온 다음에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대략 채점자들이 어떤 마인드에 어느 정도의 배점을 할애해서 그리고 채점할 때 어디까지를 좀 뭔가 점수를 줬는가 그런 걸 간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결과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뭐 궁금한 거 나는 못했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다 이렇게 귀 닫으시고 그동안 못 봤던 못 잤던 잠 좀 푹 주무시고 못 봤던 뭔가 넷플릭스에서 뭐 우영우 재밌었대요. 저도 몇 개 골라봤는데 그런 거랑 이렇게 뭐 그냥 재미난 영화 같은 거 뭐 이런 거 탑건? 그것도 재밌었대요. 저도 아직 안 봤는데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좀 쉬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나는 잘 썼네 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상대평가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를 끌적끌적 하신 분들은 뚜껑을 열었을 때 의외로 녹용에서 또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결과 열심히 하셨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 좀 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뭔가를 도전하는 모습이 또 우리가 보면 중고등학생도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펙트 모습을 보내드리고 아무튼 시험 치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